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다. 8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매일 눈치 보며 살던 며느리는 상간녀가 아이를 임신하자 시어머니는 이혼하라고 재촉였고,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에 남편은 결국 제게 무릎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저녁,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지연은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 태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그 얘기만 하셨죠.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태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8년 동안 매일 이렇게 준비해왔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불만스러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태호는 언제 와? 어머니, 이제 곧 오실 거예요.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조금 늦는다고 하셨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또 늦는다고? 요즘 태호가 자주 늦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생각이 많아서. 시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지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녁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밥을 퍼서 상에 올렸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보시곤 했는데 오늘은 심란해 보였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태호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연아, 늦어서 미안해. 지연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태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에는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빨리 들어와서 손 씻고 드세요. 지연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태호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무엇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거의 휴대폰을 보지 않던 태호였는데 말이에요. 태호야,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많이 바빴나 봐.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태호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 그냥 일 정리하고 회의 좀 했어.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대답이 평소보다 간략했어요. 보통이라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우리 집 대가 끊어지면 어쩌나? 갑작스러운 말에 지연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태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던 밥을 그대로 멈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옆집 며느리가 아들 낳았다고 하더라고. 부럽더라.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늘 듣던 얘기였지만 오늘은 왜인지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
우리 집은 벌써 8년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병원 다닌 지가 언제야? 결과는 뭐야? 8년 동안 병원만 다녔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문제가 없으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8년이나 됐는데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노력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제 나이도 있고 태호도 40이 넘었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평소였다면 어머니를 말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대로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야? 시어머니가 직접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을 피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드세요. 지연이가 듣기 싫어할 텐데.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게 우리 집안의 중대사인데 남의 집 일이 아니라고. 식사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연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요즘 세상에 아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들 하나씩은 있잖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연을 압박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지연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지연은 설거지에 집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존재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아들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집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둘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남자가 아이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런 얘기는 너도 이제 38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군가의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부엌에서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죠? 시기가. 네, 알겠어요. 곧 소식 있을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겠죠? 지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시기라는 단어가 지연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끝낸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연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누구 전화였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했어요. 아, 그냥 아는 분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 번진 미소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면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뻐하긴 뭘 기뻐해. 그냥 오래된 친구야. 시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혼자 부엌에 남겨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태호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태호야, 뭐해? 지연이 다가가려 하자 태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야, 회사 일이야.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료 확인하는 거야. 태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많이 힘들어? 요즘 자주 늦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응, 좀 바빠.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먼저 샤워하고 올게. 태호는 대화를 피하듯 욕실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거실에서 함께 TV라도 보곤 했는데 오늘은 일찍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들, 태호의 변한 모습, 그리고 그 전화.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말을 걸려고 해도 대답이 성의 없었습니다. 태호야, 무슨 일 있어? 계속 휴대폰만 보네. 아니야, 정말 회사 일이야. 조금만 있다가 이야기하자. 하지만 태호는 이야기하러 오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보다가 이내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들과 태호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받은 전화와 그때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마 그런 뜻일까요? 지연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태호의 최근 행동들도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늦어지는 퇴근 시간, 자주 확인하는 휴대폰, 어색한 미소, 셔츠의 얼룩들.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만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지연은 이 불안감이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태호의 어색한 미소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태호는 일찍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불안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이 느낌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연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어요. 평소에는 퇴근 후 집에만 있던 그가 갑자기 회식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네. 태호가 아침에 나가면서 말했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또요? 회사에서 왜 이렇게 회식을 자주 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래.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나아질 거야. 태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조급함이 더 많이 보였어요. 마치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지연과 아침을 함께 먹곤 했는데 요즘은 간단히 빵 한 조각만 먹고 서둘러 나갔어요. 지연은 태호가 나간 후 홀로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8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바뀐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요즘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지연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에도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대화조차 피하려 하셨어요. 지연아, 세탁소에서 가져온 오테오 방에 넣어둬. 시어머니는 명령조로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수고해라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지연은 빨래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태호의 와이셔츠에서 평소에 맡지 못했던 냄새가 났습니다. 여성용 향수도 아니고 뭔가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냄새였어요. 지연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것은 분명 전 냄새였습니다. 갓난아기의 전 냄새 말이에요. 수유복에서 나는 그런 특유의 냄새였어요. 지연은 이상해서 태호의 다른 옷들도 확인해 봤어요. 정장 재킷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넥타이에서도 희미하게 그 냄새가 났어요. 지연은 어떻게 태호가 아기와 접촉할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회사에 갓난아기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친척 중에도 최근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지연은 알 수 없었어요. 의심이 든 지연은 태호의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지연의 눈길을 끌었어요.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며칠 전 날짜로 된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연은 왜 태호가 산부인과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초음파 검사비였습니다. 그것도 임신 중기 검사였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최근에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었는데 이 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연은 알 수 없었어요. 문득 태호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를 계산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에 적힌 병원 이름이었어요. 집에서 꽤 먼 곳에 있는 산부인과였습니다. 태호가 그 먼 곳까지 갈 이유를 지연은 생각해낼 수 없었어요.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전 냄새가 나는 옷, 산부인과 영수증.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호야, 혹시 최근에 병원 간 적 있어? 태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몸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해 보이고. 태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금세 평정을 찾았어요. 아,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어. 별거 아니야. 지연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건강검진으로 산부인과에 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회사 건강검진이라면 지정된 병원이 있을 텐데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어느 병원에서 받았어? 지연이 더 물어보자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해? 그냥 회사 근처 병원이야. 태호는 짜증을 내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카드 회사에서 연체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태호 명의의 카드였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태호는 평소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체를 할 만큼 돈이 부족할 리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게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자를 자세히 보니 연체 금액이 상당했어요. 최소 결제 금액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체 기간도 한 달이 넘었어요. 태호야, 카드 회사에서 연체 문자 왔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태호는 급히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를 본 태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 깜빡했나 보다. 내일 바로 처리할게. 돈이 부족해? 무슨 일이야? 이런 적 없었잖아. 아니야, 그냥 실수야. 회사에서 급여 이체가 늦어져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연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활비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태호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연은 정말 그런지 의심스러웠어요. 집안 분위기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태호는 집에 있을 때조차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게? 지연이 물으면 태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지만 전화할 때의 태호 목소리는 업무용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부드럽고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연을 압박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며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지연아, 요즘 태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런가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남자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집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말씀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시어머니는 다시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지연은 그 미소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지연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통화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끝낸 시어머니의 얼굴에 또다시 그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연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연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전 냄새가 나는 와이셔츠, 산부인과 영수증, 카드 연체,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전화들.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연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가 바깥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할지 지연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연을 냉대했어요. 지연은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지연은 느꼈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지연의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큰 집에서 친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형님 댁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지연은 늘 그랬듯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참석했어요. 지연아,
오늘 큰 집 가는 거 잊지 말고 음식도 넉넉히 준비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지연에게 지시했어요. 평소보다 더 까칠한 톤이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친척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서 지연은 항상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후 2시 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형수, 작은아버님 내외,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연이 왔구나. 수고했어. 형수님은 건성으로 인사를 받아주셨지만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지연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형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순자야, 태호 소식 들었어? 순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수의 목소리에 뭔가 의미심장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소식? 시어머니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표정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척하지 마. 태호가 애아빠 됐다며? 우리 동네에서 소문 자자해. 친족 모임 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지연이가 모르나? 태호가 바깥에서 애 낳았다고 소문 자자한데? 그것도 아들이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연이 부정하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긴. 우리 동네 김씨 아줌마가 직접 봤다는데 태호가 젊은 여자랑 산부인과 다니는 거 말이야. 배도 제법 불러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임신 시기가 좀 이상하다던데? 작은아버님이 끼어들었어요. 맞아. 계산해보니 좀 애매해.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작은아버님이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그런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태호가 수진이라는 여자와 같이 다닌다고 하던데 수진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지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런 확인도 안 된 소문을. 확인도 안 됐다고? 순자야, 너가 제일 잘 알잖아. 어제 통화할 때 좋아하던데?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들킨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나는 뭘 알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럼 곧 손주 들어온다고 좋아하던 건 뭐야? 전화로 얼마나 기뻐하던데. 지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전 받았던 그 전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그래, 맞아. 곧 우리 집에 손주가 들어와. 태호가 바깥에서 아들 하나 만들어 놨거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귀가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지연아, 너도 이제 알아야지. 태호가 수진이라는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어. 다음 달에 태어날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축하할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8년 동안 아이도 못 낳았잖아.
이제 자리를 내줘야지.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쫓겨나라는 선언을 받은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태호와 결혼한 건 저예요.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아이도 없는 며느리가 무슨 법적이야? 현실을 봐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연을 향한 시선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형님이 거들었어요. 그래, 지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남자는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 집안도 대를 이어야 하고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순자 말이 맞아. 아이 없는 며느리 두고 뭐해. 태호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들 하나 있어야지.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둘이야. 지연은 사면초가였어요. 친척들 모두가 자신을 배제하고 상간녀와 그 아이를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작은아버님의 아내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언제 출산 예정이야? 병원에서 확실히 아들이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다음 달 말이야. 초음파에서 확실히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건강하다고 해. 아이고, 그럼 정말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기는구나. 축하할 일이네. 친척들은 마치 경사라도 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어떤 애야? 나이는 몇이고? 35이야. 태호보다 7살 어리지. 예쁘고 착해.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칭찬하기까지 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보다 어리네. 그럼 아이도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러게 말이야. 둘째도 기대해 볼 만하지. 친척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지연은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무 상심하지는 마. 이런 일은 요즘 흔한 거야. 흔한 일이라뇨. 요즘 세상에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집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아이 하나 만드는 거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순자도 어쩔 수 없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대가 끊어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밤잠을 못 잤어. 우리 집안이 끊어질까봐. 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이해해. 이해하라뇨. 순자 입장도 생각해봐. 손주가 간절했을 거 아니야. 이제라도 생기니까 좋아하는 거지. 형수는 마치 지연이 이해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물론 너도 서럽겠지. 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적응하는 수밖에. 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가? 저녁도 같이 먹고 가지.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어요. 오히려 지연이 없는 게 편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친족들 앞에서 당한 공개적 모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태호가 바깥에서 아이를 만들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는 것. 친척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상간녀를 받아들인다는 것.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냉혹함, 친척들의 비정함.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 태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큰 집에서 저녁도 먹고 올 줄 알았는데. 태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오늘 친족 모임에서 당한 모욕은 지연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뜨렸어요. 두어 주가 흘렀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친족 모임에서 당한 공개적 모욕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지연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태호 빨래 따로 해도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많거든. 시어머니의 말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마치 태호가 다른 여자와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집 앞 골목에서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모서리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그 여자는 배가 상당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도 예뻤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한 가족인데 뭘. 태호도 많이 신경 써주고 있잖아.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족 모임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준비는 다 됐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네, 다음 달 말 예정이에요. 아들이 확실하다고 하네요.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태호가 정말 좋아해. 아들이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상간녀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지연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연이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시어머니는 수진의 말에 잠시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태호가 정식으로 이혼하고 너와 재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소중한 아이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연을 대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지연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연아, 시장 다녀왔어? 고생했네.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으로 기분이 좋아진 것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죠?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태호 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죠. 수진은 배를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연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컸어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은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연 씨, 사실을 말하면 저와 태호 씨는 1년 넘게 만나고 있어요. 수진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호 씨 아이예요.
다음 달에 태어날 예정이고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라고요. 태호 씨는 이제 저와 이 아이가 필요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님도 저희를 환영하고 계세요. 손주가 생긴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지연은 시어머니와 수진이 한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연 씨가 양보해 주시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거예요.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강남 쪽으로 신혼집도 마련해 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준비해 오셨네요. 신혼집까지 요구하시고. 지연이 차갑게 말하자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법정까지 갈 필요 없이 말이에요. 저도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냥 나가라고요? 8년 동안 아이도 못 낳으셨잖아요. 이제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지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태호와 결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아이 아빠니까요.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수진을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왔구나. 잘 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지연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수진아, 몸은 괜찮지? 요즘 많이 무겁죠?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태호가 잘 챙겨주고 있어? 네, 정말 잘해주세요. 시어머니와 수진의 대화를 들으며 지연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연아, 수진이가 무슨 얘기했어?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물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결정할 때가 됐지.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현실을 봐야지. 아이 없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냉혹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8년 동안 정성껏 모셨잖아요. 8년 동안 아무 소용 없었어. 대를 이을 손주 하나 없이 말이야. 시어머니는 지연의 8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연 씨, 이혼 서류 검토해 보세요. 조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이라뇨? 위자료 좀 주고 집에서 나가주시면 되니까요. 어차피 아이도 없으시니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수진의 말은 지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호 씨도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수진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도 수진을 배웅하며 함께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연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모든 게 미리 준비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과 시어머니의 당당함이 지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연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수상한 상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태호가 수진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연이 직접 봤습니다. 태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면서 지연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수진의 도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지연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태호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견디다 못한 지연은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엄마, 저 왔어요. 친정 현관문을 열며 지연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지쳐있음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연이? 갑자기 웬일이야? 친정 어머니는 반가워하며 지연을 맞았지만 딸의 표정을 보고 금세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어요. 지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 지연은 어머니 품에 안기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한 달 넘게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친정 어머니는 딸을 달래며 거실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놨어요. 태호의 외도, 상간녀의 임신, 시어머니의 배신, 친족들의 모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까지 가져왔다고? 그 뻔뻔한 년이? 친정어머니는 분노했어요. 딸이 당한 일들을 듣고 있을 수 없어 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아, 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이 없는 게 너 잘못이야? 그런 식으로 당할 이유가 없다고. 친정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며 화를 냈어요. 근데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는 있지만. 증거가 있다고? 어떤 증거? 지연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의 대화, 태호와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이런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유리해. 친정어머니는 딸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며 기특해했어요. 엄마, 예전에 이런 일 겪은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우리 동네 영숙이 말이야. 그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 어떻게 해결했어요? 영숙이는 끝까지 싸웠어. 법정까지 가서 정정당당하게 맞섰지. 친정어머니는 과거 일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부로 대했는데 영숙이가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 대응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았어. 무엇보다 당당하게 끝냈지. 친정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당연히 해야지. 왜 너가 쫓겨나듯 나가야 해? 잘못한 건 태호인데. 친정어머니는 딸을 격려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여성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분이야. 정말요? 그래.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상담부터 받아보자. 친정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에 지연은 힘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의 격려와 과거 사례를 들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친정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지연아, 내일 오후에 상담 잡혔어. 김 변호사님이라고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보신 분이야. 감사해요, 엄마. 정말 든든해요. 지연은 어머니에게 고마워했어요. 상담 전날 지연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영수증, 문자 내용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당일 지연과 친정어머니는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 외도와 이혼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어요. 지연은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집중해서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지연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김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증거가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네요.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정말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됩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공모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지연을 격려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서둘러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연 씨께서 아이가 없다는 점을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아이 없는 게 불리하지 않나요? 재산 분할에는 영향 없어요. 오히려 남편의 불륜이 더 큰 문제죠. 김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지연은 안심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과 친정 어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연아, 어때? 할 수 있겠어? 네, 엄마. 이제 확신이 서요. 끝까지 해볼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했어요. 서류 작성부터 증거 정리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편 여성 상담소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도 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결국 이겼어요. 상담소에서 만난 선배 언니의 조언이었어요. 중요한 건 증거예요. 지연 씨는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상담받는 분들도 지연을 격려해 줬어요. 지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친정 어머니의 지지,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의 연대까지 모든 것이 지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한 달여의 준비 끝에 지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확신을 얻은 지연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더욱 유리해질 거예요. 김 변호사는 지연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특히 남편분이 상간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이체 기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죠? 카드 사용 내역서를 살펴보세요. 최근 몇 개월간 이상한 지출이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연은 집에 돌아와 태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서랍에서 찾은 카드 명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지출들이 많이 보였어요. 산후조리원 상담비 50만 원, 유아용품점에서 80만 원,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30만 원씩 여러 번. 모두 임신과 관련된 지출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명백한 증거네. 지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카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백화점 명품관에서의 지출이었어요. 인부복 전문 매장에서 100만 원, 여성 액세서리 매장에서 80만 원. 태호가 지연에게는 생활비를 줄이면서 수진에게는 이런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며칠 후 지연은 태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태호가 외출한다고 하자 지연도 뒤따라 나섰어요. 지연아, 나 친구들 만나러 가. 늦을 수도 있어. 태호가 나간 후 급히 준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태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태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같은 차량에 타지 않고 한 칸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태호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지연도 멀리서 내려 태호를 지켜봤어요. 잠깐 후 수진이 나타났어요. 배가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은 되어 보였어요. 태호는 수진을 반갑게 맞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태호가 수진의 배를 만지며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보, 오늘 산부인과 검진이지? 같이 가자. 태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어요. 지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촬영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진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태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태어나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지연은 녹음을 계속했어요. 태호가 수진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고 지연도 뒤따라갔어요. 대학병원 산부인과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로비에서 멀리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후 태호와 수진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건강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자라고 있다고 하셨어요. 태호가 기뻐하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스쳤어요. 다음 달이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설레죠? 태호 씨, 정말 제 아이 맞죠? 수진이 갑자기 확인하듯 물었어요. 태호는 그 말이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야.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어. 우리 집안 학렬에 맞춰서. 정말요? 어떤 이름인데요? 아직 비밀이야. 태어나면 알려줄게.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를 들으며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서글픔도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근처 한정식 집으로 들어가자 지연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김 변호사님,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남편이 상간녀와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화도 녹음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했어요. 훌륭해요.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인부복까지 총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김 변호사는 만족해했어요. 이제 확실한 불륜 증거와 금전적 지원 증거까지 생겼네요.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와? 오래 나갔던데. 시장 좀 다녀왔어요.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너 이상해. 뭔가 꾸미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와 똑같은데요. 수진이한테서 들었는데 너가 이혼 서류를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시어머니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시어머니의 재촉에 지연은 속으로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수진 씨와 자주 만나세요? 지연이 슬쩍 떠봤어요. 가끔 봐. 우리 손주 엄마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 집이 어디예요? 오늘 태호가 강남 쪽에 간다고 하던데. 강남?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시어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어요. 태호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친구들이랑 만났어.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 태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지연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누구 만났는데? 대학 동기들이야. 다들 바빠서 오랜만에 만났어. 그래, 즐거웠겠다. 밥은 먹고 왔어? 응, 맛있는 한정식 먹었어. 태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지연은 그 모든 것이 수진과 함께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지연 씨,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언제 제기하실 건가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죠. 김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아마 지연 씨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불륜이 더 큰 문제거든요. 특히 금전적 지원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유리해요. 김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지연은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 지연은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너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야. 우리 사이에 대해서. 태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 태호의 고백에 지연은 놀란 척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태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시 만나는 사이였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 책임감? 그래. 나도 40이 넘었는데 아이 하나 없이 살 수는 없잖아. 태호의 말에 지연은 분노했지만 참았어요. 우리 이혼하자.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태호의 이혼 요구에 지연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을 좀 줘. 시간?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 태호는 조급해했어요. 일주일만 시간 줘. 생각해 볼게. 지연이 시간을 요청하자 태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일주일 후엔 결정해줘. 더 이상 끌 수는 없어. 그날 밤 지연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남편이 직접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내일 당장 소송을 제기하죠. 김 변호사도 긴급성을 인지했어요.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연은 마침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어요.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연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이렇게 냉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지연을 나름 예뻐해 주셨어요. 물론 아이 이야기는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태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예쁘고 착하고. 결혼 첫 해에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친정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병원은 다녀봤어? 아직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요. 문제 없으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3년째부터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초조해 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호를 낳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시할머니와 시댁 식구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당했었죠. 순자야, 너 정말 아이 못 낳는 거 아니야? 다른 며느리 들이자.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겠어.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는 지연과 똑같은 말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눈치를 보며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런 고통 끝에 간신히 태호를 낳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태호가 외아들이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 태호만은 그런 고생 안 시켜야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픈 경험 때문에 태호의 대를 잇는 일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태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 즉 태호의 아버지도 한때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10살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아이를 갖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관계를 정리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체면이 깎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연의 무자녀 상황은 또 다른 체면 손상이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 앞에서 계속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순자네는 아직도 손주가 없대. 8년이나 됐는데 이상하네. 혹시 며느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받았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호가 수진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반대했었습니다. 태호야, 그런 일 하면 안 돼. 지연이한테 미안하잖아. 하지만 수진이 임신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원하던 손주가 생길 기회였으니까요. 어머님, 저 정말 태호 씨 아이를 낳고 싶어요. 제대로 키울 자신도 있고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태호를 사랑하는지,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강조했습니다. 지연 씨는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이제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연에 대한 실망감과 수진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님도 젊으실 때 비슷한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고통을 태호 씨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죠? 수진은 시어머니의 아픈 과거까지 파고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수진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체면에 대한 집착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해야지. 시어머니는 지연보다 태호의 대를 잇는 일을 우선시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태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확신이 섰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연과 8년을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착한 애인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임신이 확실해지고 아들이라는 확신까지 들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다.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어요. 수진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다른 남자 얘기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도우미도 써야 하고 좋은 유치원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연락을 해서 좀 신경 쓰여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그러게 돈이 많이 들겠어.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면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수지는 점점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요구사항이 늘어갈수록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적금이 있으시죠? 그것도 아이 교육비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지연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후회하면서도 계속 수진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정 속에서 시어머니는 지연에 대해 더욱 냉정하게 대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포기해야 해. 너무 늦었어.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런 시어머니의 복잡한 심정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김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지연 씨, 소송장이 접수됐어요.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될 거예요. 김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안에 태호 씨와 상간녀에게 모두 송달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시작이에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맞서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태호는 손에 법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소송장이었습니다. 뭐가요? 지연은 태연하게 반응했어요. 소송을 걸었다고? 위자료 5천만 원의 재산 분할까지? 태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지연의 당당한 태도에 태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우리가 합의 이혼하기로 했잖아. 언제 제가 합의 이혼하겠다고 했나요? 태호 씨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죠. 지연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와 지연을 몰아세웠어요. 지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8년 동안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권리야? 시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이 못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태호가 바람 피운 게 정당화되나요? 지연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와 수진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박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김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아마 지연 씨가 아이를 못 낳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거예요. 그리고 태호 씨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김 변고사의 예상대로였어요. 며칠 후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고는 8년간 임신하지 못했으며 이는 결혼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상대방은 지연의 불임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원고는 가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내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거짓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지연은 분노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는 지연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 문제가 생겼어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대방에서 지연 씨가 태호 씨를 학대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학대라뇨? 그런 적 없는데요. 시어머니와 수진 씨의 합동 진술서예요. 지연 씨가 태호 씨에게 폭언을 했고 시어머니를 무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료 기록도 제출했어요. 의료 기록? 저 정신과 다닌 적 없는데요. 위조된 것 같아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상대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연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사회적 압박이었어요. 동네와 교회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네가 이혼 소송 중이래. 그런데 지연 씨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며? 태호 씨는 피해자인데 지연 씨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소문은 왜곡되어 퍼졌어요. 태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숨겨지고 마치 지연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건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지연 씨, 요즘 힘들죠? 권사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네, 조금. 그런데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권사님의 말에는 지연을 탓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돼요. 다른 권사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마치 지연이 너무 과하게 대응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목사님도 가정 평화가 우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법정에서는 위조 증거와 싸워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연 씨,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지연을 불렀어요. 요즘 개인적인 일로 힘들다고 들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죠? 아니요,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 자주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었어요. 휴가를 써서 다녀올게요. 휴가도 한계가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친정 어머니와 김 변호사가 지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지연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친정 어머니는 계속 지연을 격려해줬어요.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 씨,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상대방이 위조 증거까지 동원하는 건 오히려 우리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거든요. 김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다시 힘을 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태호는 1년 이상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를 임신시켰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연의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상대방 변호사도 맞섰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8년간 임신하지 못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피고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위조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도 준비된 반박을 했어요.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피고의 불륜이 명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이 녹음한 시어머니와 수진의 대화, 태호와 수진의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었어요. 또한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상간녀를 위한 지출이 300만 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제출한 의료 기록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병원의 확인 결과 원고의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반박에 상대방은 당황했어요. 첫 번째 법정 공방은 지연에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은 잘하셨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지연을 격려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지연아,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대로? 우리 가족 망신시킨 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연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상대방이 제출한 의료 기록이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해당 병원에서 공식 확인서를 발급해줬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 변호사가 위조 증거 제출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안도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오래전부터 의심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 긴급히 만나야겠어요. 중대한 발견이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지연 씨, 이걸 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지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수진이 낳은 아이가 태호 씨의 친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 일치율이 0%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김 변호사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태호 씨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접근한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모든 것이 수진의 계획된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태호 씨가 출생 관련 아버지 확인서에 서명했거든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한 것과 같아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 친자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복잡한 절차였지만 지연 씨가 제출한 불륜 증거들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결정적이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지연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는 사기 혐의로 고발될 거고 태호 씨도 피해자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불륜 자체는 사실이니까 지연 씨에 대한 위자료는 여전히 지급해야 해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유리한 전개였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태호와 시어머니의 반응은 극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태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나를 속였다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태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지연이를 그렇게 대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3천만 원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면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내 돈까지. 시어머니는 분노와 절망에 떨었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공개되었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김 변호사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상간녀 수지는 피고 태호를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상대방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 태호 역시 피해자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혼외 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군요. 상간녀의 사기 행위와 피고의 불륜 행위를 분리해서 판단해야겠습니다. 법정 공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사기에 당한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원고와 함께 상간녀를 고발해야 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반박은 명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가 사기에 당했다고 해서 불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녀의 정체와 관계없이 피고는 혼외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고 며칠 후 동네와 교회에도 이 소식이 퍼졌어요. 지연 씨가 맞았네. 그 수진이라는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며? 아이고, 지연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가 지연 씨를 너무 몰아세웠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지연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 권사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네요. 지연 씨가 옳은 일을 한 거였어요. 사회적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에게서 나타났어요. 지연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지연에게 사과했어요. 수진이가 나를 완전히 속였어. 돈까지 가져가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당한 사기에 대해 털어놨어요. 지연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니가 너무 바보였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손주가 간절하셨으니까요. 지연은 관대하게 받아들였어요. 태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는 지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완전히 속았어. 수진이에게 완전히 당했어. 태호야, 일어나.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태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태호야, 이제 늦었어. 지연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안 돼. 신뢰가 깨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 지연은 단호했어요. 수진이가 사기꾼이었다고 해서 너가 바람피운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아. 지연의 말에 태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지연의 완승이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수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수진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억울함이 풀린 기분이에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것 같아요. 지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싶고요. 지연의 대답에 기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긴 싸움의 끝에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지연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법정 승리 이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지연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손님이 많네. 친정어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지연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네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가게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어요. 어머니, 김밥 재료 떨어져 가요. 오늘 장 보러 가야겠어요. 그래,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친정어머니는 딸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했어요. 분식집을 연 지 3개월 만에 지연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따뜻한 마음씨로 손님들을 대하는 지연을 모두가 좋아했어요. 지연 씨, 오늘도 떡볶이 포장 2개 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아드님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덕분에 잘 봤어요. 지연 씨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대요. 지연은 단골 손님들의 안부까지 일일이 챙겨주었어요. 지연 씨는 정말 사람이 따뜻해요. 음식 맛도 최고고. 그러게요. 지연 씨 같은 분이 동네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연의 새로운 삶은 분식집 운영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분식집 문을 닫은 후에는 희망찾기 모임이 열렸어요. 불륜,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모임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영희 씨가 고마워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어요.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겪어본 거니까요. 지연의 실질적인 도움에 모임 참석자들은 큰 힘을 얻었어요. 지연 씨가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텐데 함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임은 점점 커져서 한 달에 20여 명이 참석하는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여성 상담소와도 연계해서 더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했어요. 지연 씨 상담소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분식집에 들렀어요. 지연 씨가 연결해준 사건들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저처럼 혼자 고생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지연의 활동을 조명했어요. 동네 분식집 사장 지연 씨, 어려운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기사 제목이었어요. 본인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감동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연을 찾아왔어요. 지연 씨,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 딸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지연 씨한테 상담받으라고 했어요. 지연은 동네에 신뢰받는 언니, 누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 태호와 시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속아 3천만 원을 잃고 무엇보다 체면을 크게 잃었어요. 동네에서 수진이한테 속은 순자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연이한테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보겠어. 시어머니는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승진해서 밀려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여자한테 완전히 당했대. 아이까지 친자가 아니었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태호는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수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태호에게서 받은 돈과 시어머니에게서 훔친 돈으로 총 5천만 원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따라 수진은 실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태호가 지연의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지연아, 태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호야, 뭐하러 왔어? 지연은 담담하게 반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태호는 또다시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니야, 그냥 너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태호는 진심으로 지연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다니. 당연한 거야. 아이 없어도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지연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는 없어? 태호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해. 지연은 단호했지만 원망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희망찾기 모임에서 새로운 멤버가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28세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결혼 2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정 씨, 어서 앉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해요. 지연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저는 아이도 없어서 더 막막해요. 아이라도 있으면. 민정 씨,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도 8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아이 없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지연의 말에 민정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모임 참석자들이 모두 민정을 격려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지만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하는 분식집,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 그리고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의 연대, 모든 것이 지연에게는 소중한 일들이었어요. 아이가 없어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연의 분식집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혼자라도 당당하게, 함께라면 더 힘차게. 지연이 직접 쓴 글귀였어요. 그 글귀는 지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지연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지연. 하지만 지연은 아이 없는 삶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분식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나갈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지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이가 없어도 혼자여도 당당하고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지연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걸 지연이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혼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지연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언제나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